예,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산행에 나서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있을 청와대 참모진 추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현전 민주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있었던 뉴스부터 일단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죠.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쨌든 문 대통령은 NSC 긴급 소집했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께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병 교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이 5째입니다. 예. 네. 5째고 지금 나름대로 개혁과 통합 차원에서 힘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 호응도 높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꼭 풀어가야 될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인데 예. 사실은 북한 문제를 놓고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우리가 국제사회 공조를 맞춰서 어떤 강성적인 강경한 대응 차원이 있는데 온건한 대응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에 아무래도 무게를 두면서 전환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저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안 좋은 데다가 예. 사실 다른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은 공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동안 엇박자를 보여온 나라라면 중국 정도인데 예. 중국도 마침 오늘부터 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하는 1대1로 포럼이 있습니다. 예. 그걸 베이징에서 여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상만 29개 국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예. 엄청 국제사회에서는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게 전형적으로 죄를 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참 대책 없는 북한.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을 관철해서 예. 대표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도 일단 핵과 미사일을 보유로 전제를 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에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향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한미 공조, 국제사회 차원 이런 부분들이 전반이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아마도. 예. 당장 우방인 중국도 포럼 말씀해 주신 대로 앞두고 있어서 열렸으니까요. 불쾌할 거고 어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해서요. 글쎄요, 저희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소장님? 제가 볼 때는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서 떠보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보수 정부가 아닌 진보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함에 따라서 예. 대북 정책이 변화될 것을 예상이 되는데 아마 간을 보고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북한 측은 의뢰이 미사일 발사 자주 해왔는데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 오늘 보면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 엄중 경고 그래서 오히려 언론들이 예. 이거 햇볕 정책이나 문시안이라고 할 정도로 외신에서 전할 정도로 기조가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경하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에도 오히려 의아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예. 이쁜 놈 매 한 대 더 준다고 아마 강력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하기 이전에 예.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힘을 통해서 예. 향후 대북 정책 기조로 폭도 그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역설적으로 좀 해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전 의원께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NSC 회의를 소집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는 점이 이전의 정부랑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예.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바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유기관리센터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늘 수세적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개혁 진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할 말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은 단호했고요. 예. 그다음에 협상과 공조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했었던 그런 외교 통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이제 북한이 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고 또 저희가 또 공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조를 하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고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자존심 없는 또는 예. 자신감 없는 태도에서 한반도가 우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구나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발빠른 대응,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켜보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에 이제 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뭐 숨돌림 틈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뭐 주말에야 뭐 잠시 숨을 돌리나 했더니 어제도 기자들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통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그 정책 방향이라면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개혁하고 통합인데 사실은 3대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대비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소야대인 이 상황에서 정치권의 저항이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 국민의 확고한 지지가 가장 좋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뭐 네. 오히려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은. 그래서 임기 5년 내내 지속돼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예. 정도로 봐야죠, 오히려. 소통 행보의 일환이고 임기 내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글쎄 뭐 일각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 나와서 이것만 여쭤보자면. 인사도 파격적이고 소통하시는 것도 좋고 경호도 심지어 파격적이라서 자칫 이러다가 혹시나 균형이랄까요?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조금은 나옵니다. 혹시나 그 경호 같은 측면에서도 너무 가깝게 경호를 파격적으로 이제 격을 낮추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목소리도 당장 나오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정상이다. 네, 저는 아마 외국 정상들이나 선진국들 보면 예. 오바마 뭐 셀카 대통령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예.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은 우려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는 어제 같은 기자 프렌들이 언론 프렌들이 하는 것들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뜻인데 예. 이왕이면 그 토요일 날은 기자들이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인데 일요일 날 했으면 더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정도로 제가 보기엔 파격적으로 하고 다만 예. 좀 더 추가하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득표차 557만 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보수층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표를 좀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본인의 지지층들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 그리고 통합적인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의 그 후보자 지명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반대자들 예. 야당이라든가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도 오히려 열린 자세를 더욱더 강화한다면 예. 이 문제가 정권 말기까지 일관되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하지 않는 분도 좀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뭐 저는 등산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저희 회사 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등산 가자고 그러면 저는 당장 갈 텐데 뭐 어제 나온 사진 보니까 어떤 기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도 좀 엿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뭐 대통령께서 잘 이미 들으셨을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쾌활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사절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민원인한테 라면을 또 대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아무튼 전에 그 우리가 봐왔던 영부인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많이 다르죠. 세상이 바뀌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근 10년 동안 특히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예.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그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유독 청와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불통이다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받았죠. 그리고 예. 지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혼자여서 때문에 이제 예. 뭐 남편의 행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했던 분인데 김종숙 여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저희가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주로
심혈을 기울였던 게 호남으로 찾아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몸에 체화됐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실제로 이제 또 이전에는 비서실장의 이제 안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공직자의 그 부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또 이제 배어 있는 분이라고 보고 예. 특히 이제 뭐 경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경호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365일 경호를 통해서 단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대통령님과 내외 분을 모시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저런 모습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어른들도 잘 모시는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전통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인데 예. 앞서도 우리 서양호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정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저런 그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를 워낙 많이 봐왔습니다. 익숙하시겠네요, 저는 되게 익숙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곧 이제 5월 23일이면 노무현 예. 대통령 8주기가 될 텐데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두 분의 대통령을 보는 듯한 예. 그런 느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네. 첨언을 잠깐 좀 하자면 그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을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로 그 이해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예. 라면 민원인들에게 라면을 대접한다던가 예. 도배하는 분들한테 간식을 준다던가 근데 예. 저는 기질이라던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민하지 않고 여민하겠다라고 하는 국정 철학에 대한 그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국민을 선정의 대상,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게 위민,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예. 온갖 못된 짓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민이라는 것은 더불어 동고동락하겠다라는 즉 국민을 국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위민관이라고 했던 것도 여민관으로 고치는 의미가 바로 저런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좋은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문 대통령의 개혁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뭐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세월호와 정윤회 문건 재조사 등이 특히 눈에 좀 띄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한 편이에요. 예,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가 되는 네.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어도 한 100일 정도 어떻게 보면 6개월 길게 잡으면 1년 정도는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허니문 기간으로 해서 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걸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심을 가져왔고 입장이 명확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 업무 지시인데 사실 저는 그 국정교과서 차원의 역사교과서 폐지 문제는 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예. 다만 검증이나 인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8종 자체가 하나의 일방성, 너무 진보성에 강하게 가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찾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분은 예.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5.18이. 예. 그렇게 되고 그동안 이 노래를 재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때 갑자기 전부 다 재창해서 합창단만 합창하는 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르려면 부르고 안 하려면 안 넣는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왔거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재창으로 바뀐 것은 당연하고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지정곡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 관련 단체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정곡까지 진행해버려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예.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아무튼 쏟아지는 그 지시 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도 마찬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찰 개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지난주가 됐네요. 지난주에 이제 물망이 올랐고 민정수석이 되면서 검찰 개혁 이제 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이 곧 검찰 개혁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적인 조국 대 검찰의 싸움, 정의로운 청와대 대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가장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검찰이라는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따라서 검찰 개혁의 요구는 전체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상징으로서의 조국 민정수석을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곧이어서 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하겠다고 해서 혹시 민정수석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데, 저는 뭐 세 가지 역할 분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질렀던 일들을 제자리 찾기, 민정수석의 원래 역할, 그 공직을 기강을 하고 그리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원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뽑히면 검찰은 아마 미진했던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을 비롯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은 재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검찰 수장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아마 여당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떼어내고 경찰에게 주는 이런 제도 개선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서는, 그래서 이 3자가 공이 국민의 명을 받아서 검찰 개혁에 나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전 의원께도 여쭙고 싶은 게 그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부이든 그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초기에 그것을 다잡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저희 그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 내걸었던 공약 중에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단순하게 이제 그 제도의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혁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1년 동안에 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다뤘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사건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 여론이고요. 그리고 그건 실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정수석이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그게 특히 세월호 때 많이 밝혀진 건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수사할 내용이 있다라면 그거는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마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냐, 지금 왜곡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는 엄밀히 구분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해야 할 도리를 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고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 교수께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인데, 공수처 설치가 절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설령해도 제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검찰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검사에 대해서 엄중한 징벌적 처벌을 담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그 정부 수립 이후로 변호사 자격 박탈당한 사람이 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봐야 나중에 다 풀어져 버리고 그 솜방망이 처벌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공직기강을 검찰일수록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엄중 처벌을 해서 예. 진행한다는 이런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서 사실은 변호사 개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는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훨씬 엄하게 징계를 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당해가 다시는 복귀가 안 되고 이런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 예. 어떤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된다. 한번 네. 짚어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격 인사가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가 이제 여소야대 전국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꼽히는데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 가지 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예. 기자 출신이고 4선 국회의원이고 직전에 그 전남 도지사를 해서 여야의 두루 그 소통과 협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그 협조를 받기가 용이할 거라서 의원들도 아주 적극 환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야당의 원래 기능인 국회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중에서도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 철저히 나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고선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예. 가뜩이나 오랜 동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어서 공석이었던 불안한 국정을 더욱더 혼란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따라서 예. 야당도 무한정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야당의 상황 때문에 뭐 이 총리 인준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장관 임명 전에 총리가 또 인선이 돼야 되는 그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정계 개편도 앞두고 있고 정치권이 이제 바쁘게 움직일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협치 연정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총리 인준 또 그 장관 임명 이 문제에서 야당 의원 입각설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물론 대선 후보급 얘기가 얼마 전까지 나왔었다가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대선 후보급 아니더라도 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을 내각에 임명하는 문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제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 지금 각 정당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를 통해서 신망이 높고 특히 이제 아들 병역 문제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깔끔하게 그 문제가 이제 저는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분이 주변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이고 특히 총리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을 통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사소한 것 별 문제 없는 것까지 이제 트집 잡아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다른 당의 협치와 연정의 문제 또는 이제 장관 인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인사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추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 그냥 이제 카더라 통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타당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국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언론에서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만큼 저는 뭐 야당 인사에 대한 입각설은 지금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분들의 입장이나 그 생각들이 또 충분히 저희가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이 아마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주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분들의 발빠른 움직임 때문의 역할과 이런 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 혼선이 있거나 논란되는 것들은 금방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각설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야당들의 반응이 이거 이제
우리 흔드는 거다. 이거 네. 정치적인 꼼수다 이런 반응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한테 누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제 당대당으로 연정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당대당이나 이런 연대 문제는 예. 정치권 전반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까지 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빼야 그 됩니다. 후의 일이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일단 아까 우리가 개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또 한 축인 이 통합 차원을 정부에서 예. 구현해내야 되거든요. 청와대는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변 측근 참모진들이 주도 세력으로서 전면 포진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는 다릅니다. 통합 정부의 모습을 구현해서 국민 신망과 그러면서도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곳인데 예. 근데 사실 방금 지적하셨듯이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항상 그 어떤 주요 인물의 인선을 놓고 일단 언론에 흘려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당내 입지도 있기 때문에 예. 발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버렸는데 향후에는 그런 차원보다도 예. 사실은 이 통합정부라는 게 야당 정치인을 받아들이는 게 통합정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의 측근이나 그리고 전에 비판받아왔던 개파 패권적인 이런 입장에서 소수 가까운 사람들만 꾸려가는 이런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지. 예. 정부에는 국민들의 신망이라든지 능력이 검증돼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더 맞죠. 예. 그 부분이 통합정부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인선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뭐 청와대 수석 임명도 그렇고 장관 임명도 그렇고 저희가 좀 당장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정계 개편 움직임도 같이 맞물릴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교수, 김현전 민주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